네, 안녕하세요. 황인상입니다. 장사 말고 사업하라. 오늘의 경제 이야기는 소상공인들이 좀 주목해보면 좋을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최대현 대표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샤본샵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푸드 인큐베이터라고도 부르고 소상공인 인큐베이터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뭐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외식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외식 소상공인들이 보통 이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주 고객은 일반인 대상으로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고요. 네. 주로 요새 정부나 지자체나 각종 기관들에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럼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면서 네. 수수료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사업,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 예. 네. 소상공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소상공인의 정의는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정의라고 하면 매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토로 돌린다고 하죠. 매장 여러 개 가지고 처음에 컨셉만 잡으신 다음에 그 매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이 일을 네. 하신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장은 하나의 약간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매장을 하고 온라인에서 주요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는 저는 소상공인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요즘 보면 코인 세탁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요. 들어가죠.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본인의 노동력이 안 들어가지만 네. 밤에 보면은 많이 와서 막 정리도 그렇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노동력을 좀 경감시키는 모델이지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옷집도 소상공인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 과일 가게라든지 네. 굉장히 좀 소상공인의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소상공인 육성 전략이 흔히들 뭐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왜 필요한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네.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최근에 좀 줄어서 5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자영업자 비율이 25% 정도로 일본의 2.5배, 미국의 4배 정도에 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밀집된 자영업 환경이기 때문에 성공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리 창업을 체험하시거나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장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담으로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는 조그만 대학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은 있었지만 전부 맛이 없었어요. 전부 맛이 그래서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네. 참 각국의 맛없는 레스토랑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도 드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2년이 지나서 아직도 그리워서 구글을 켜가지고 네. 구글에서 이제 당시의 매장들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거의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 없는데도?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여기 너무 괜찮아서 다음번에 또 가야지 하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치열한 경쟁과 밀집도 때문에 더 준비된 사람, 하다못해 가게를 차리기 전에 매장에서 몇 년이라도 일해보거나 네. 아니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업종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업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모든 사람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교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인 이론 교육도 하지만 요새는 체험형으로 1:1 멘토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정부나 지자체에서 푸드코트나 비즈니스 센터들을 많이 설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공방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장사하기 전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에서 장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 흔히 말하는 공유 주방 오피스라든지 같은 공유 주방 데나 같은 거. 그다음에 공유 공방이라든지 네. 또 요새 전통시장에 보면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나 무료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공간들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본인이 리스크를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한번 체험해보는 형태죠. 제가 개인적으로 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궁금한 게 동네에 그냥 일반적인 빵집도 있잖아요. 네. 그런 빵집도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런 빵집이라든지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냥 일반 음식은 네.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데 디저트랑 빵에만 굉장히 민감을 해서 동네에 빵집이 생기면 꼭 찾아가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제가 즐겨 다니던 빵집 두 군데가 망했어요. 아, 개인 빵집인가요? 예. 아. 그리고 오픈한 지 몇 년, 한 1, 2년 안에 망했는데 네. 둘 다 그래도 굉장히 빵 덕후인 제가 보기에 소위 지금 말씀하신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확실히 맛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어요. 아,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파티시에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처음 오픈할 때부터 장사를 접는 순간까지 제가 갔을 때 저 외에 손님을 본 적이 없는데 노후 아파트 상가의 지하에 입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을 까셨어요. 카페처럼.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 아닌데도? 전혀 아니고요. 노후 네. 아파트 상가의 지하를 또 노후한 곳인데 굉장히 돈을 들여서 예쁘게 꾸미셨어요. 네. 근데 잘 아시지만 아파트에서 카페를 즐기는 뭐 주부분들이나 뭐 노년의 고객들이나 다양한 고객들이 노후 상가 지하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환담을 나누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빵의 퀄리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만 아는 맛집이었어요. 나중에는 안 가면 막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숨겨진 맛집이네요. 저를 많이 기다리실 네. 것 같은 게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되면은 알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걸 아시거든요. 나중에는 그 앞을 지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빵을 들고 미안해서.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매출 내가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못 올려주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또 하나의 빵집은 1층에 있었지. 위치는 뭐 그냥 적당했는데 1층에 있었는데 굉장히 생크림 케이크 맛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오픈하는 베이커리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준은 다 대형 프랜차이즈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훌륭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형 프랜차이즈를 왜 갈까요? 뭐 신뢰도도 있겠지만 저는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제품의 라인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사용 빵, 디저트, 케이크,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다 구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동네 빵집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소수의 빵을 팔더라도 이게 전국구까지는 아니라도 지역 맛집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몇 가지 안 되는 종류의 빵으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마카롱 진짜 맛있는데 여기 생크림 케이크 진짜 맛있는데 네. 근데 마카롱 얼마 드실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가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고객을 충분히 유치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관건은 뭐냐? 첫 번째 매장 같은 경우 상권 분석을 제대로 네. 연구를 하시지 않은 거고 학습을 못 하신 거고, 두 번째 매장 같은 경우 제품의 라인업이라든지 원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이 부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빵집을 차리더라도 저는 이제 마케팅에서 흔히 말하는 4P라고 하죠. 마케팅의 모든 전략들이 전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이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중에 그 목포에 뭐 전국 8대 빵집이라고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코롬빵 제과가 이름이 바뀐 CLB 베이커리라고 네, 굉장히 제 친한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더니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역시나 교육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인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 이미 앵커스토어로 성장한, 대표 매장으로 성장한 것도 계속 부단한 자기 성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성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스토어가 뭐예요, 그 전에? 앵커스토어는 뭐 네. 대표 매장이죠. 우리 왜 지역에서 어디 갔을 때 네. 대전의 성심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일단 성심당 들린 다음에 거기서 빵 좀 사고 뭐 인근에 있는 밥집을 간다든지 그렇죠. 다른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유입되게 하는 대표 매장을 뜻합니다. 사실 성심당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요. 네. 최신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어요. 튀김 소보로만 많이 생각하시지만 최근에 성심당 가보면 인기 있는 빵들이 전혀 부추 다른 소보로. 빵들, 네. 부추 소보로도 있고 튀김 소보로 네. 팥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전통적인 메뉴 말고 요새는 뭐 생크림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빵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빵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대표 매장이나 지역 맛집들도 지속적인 교육이나 어떤 혁신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앵커스토어를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게 앵커스토어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사실 지역 상권에서 지자체나 정부기관들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하는 일들의 핵심이 앵커스토어를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앵커스토어를 키우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왕도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백종원님께서 세례를 내려주시면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 역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죽하면 고물상에서 네. 오래된 간판을 사다가 갖다 붙일까? 그러면 오래된 가게인 줄 알잖아. 이건 그냥 농담이고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게 뭐 네. 요새 레트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역사. 근데 최근에는 그 주기가 좀 빨라지는 것 같긴 네. 해요. 우리가 뭐 리단길이나 무슨 뭐 그런 로수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리단길, 네. 로수길. 근데 리단길, 로수길이 갑자기 없었던 곳인데 가보면 새로 만든 가게들이 있고 굉장히 힙한 가게들이 많이 네. 있어요. 그리고 힙한 가게들 보면 평점도 높고 줄이 서 있는 가게도 많고 그 가게가 몇 년이 계속되면 앵커스토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꼭 나이가 젊진 않지만 굉장히 감각적인 오너가 있어요. 네. 감각적인 오너가 있고 처음부터 마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계획된 느낌을 줘요. 메뉴 구성, 매장의 인테리어, 네. 브랜드 컨셉, 그리고 뭐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하는 마케팅, 오프라인에서 네.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체화된 형태의 컨셉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런 전략이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말해서 성공한 매장들, 앵커스토어로 성장해가는 매장들을 보면 이런 전략들이 전부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런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역량은 아니지만 코어 역량이라고 하죠. 네. 외식이면 외식, 이런 어떤 제품 역량은 있는데 다른 지금 말씀드린 종합적인 밸런스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앵커스토어로 육성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앵커스토어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양양에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스케줄 양양이라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데 스케줄 청담도 있고 그런 스케줄 이름으로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앵커스토어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요새 보면 지역에서 소상공인 육성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예전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공평하게 받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 100만 원 지원금 받으면 나도 받아야 되고 나도 받아야 돼.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상권 안에서 상인회별로 대표 매장을 찍어줘요. 네. 여기 젊은 친구가 하는 친구 매장인데 여기다가 집중해 주세요. 여기다 교육이든 마케팅이든 디자인 지원이든 여기다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얘 하나 키워서 나도 같이 덕을 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앵커스토어죠, 바로. 그런 느낌이군요. 서울숲에 있는 뭐 카페 거리 그런 것도 일종의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힙한 공간이 된 데는 작지만 수많은 앵커스토어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결국 그 거리가 된 게죠. 경리단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런 앵커스토어가 뭐 계속 유지도 돼야 되잖아요. 네네.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이게 한번 본인이 준 앵커스토어급으로 뭐 예를 들면 골목식당에 나왔든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완고해지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 교육받을 필요 없는데 내가 교육을 해야지. 실제로 진짜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받아서 특정 매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실래요 하면은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있어요. 저보고 교육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여기서 지금 몇 년간 장사했고 평점도 높고 가끔 줄 서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고 뭘 배우라고.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분이 배워야 돼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앵커스토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앵커스토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앵커스토어 관련된 얘기, 교육 얘기도 해봤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얘기는 돈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돈과 관련된 부분은 2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